안녕하세요. 자, 학원 나와서 공부하실 줄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조금 더 연장이 되는 바람에, 좀 2주간 더 동영상 강의로 수강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좀 즐기는 게 좋겠죠. 가능한 좀 이해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2월달 기본 이론 강의가 다시 시작됐는데, 새로 시작되면 언제나 좀 기쁜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조금 있죠. 자, 한번 잠깐, 1월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 이론에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 과정으로 교재는 똑같이 기본서로 하는데,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11월, 12월 달에 기초 이론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기본서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배우지 않은 내용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공부한 걸로 우리가 시험 보는데 안정적으로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겠냐? 그 질문자님은 80점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죠. 80점 넘어가는 점수는 합격과 관련이 없어요. 40점이라는 꽈락이 있기 때문에 40점을 하나가 민법 학개론 중에서 최저 점수 40점을 맞으면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80점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때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렇게 공부해서 기본서에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서는 모든 내용이, 우리 시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종합적으로 기록돼 있다 보니까 어렵거나 쉽거나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너무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려울 거라 생각되어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이론만을 제가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좀 이제 1월 달, 2월 달에는 추가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빠진 부분들이 좀 줄이면서 대부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좀 어려운 내용이거나 응용된 부분들은 역시 다음 순환으로 3, 4월 순환으로 넘겨서 제가 공부를 할 거니까 차근차근 수업만 그대로 따라오셔서 수업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일일 학습 문제 10문제가 있죠. 이것만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다라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체계적인 수업을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진정성이 있는 말이 될 거니까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서 강의를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왜 그렇게 선생님이 체계를 잡았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오리엔테이션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시험 제도는 1차와 2차 이렇게 구분됐는데, 자, 1차에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오늘 부동산 학개론이죠.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있고, 2차에 공인중개사법, 중개사 법령이죠. 공법, 여러 가지 국토의 이용과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즉 토지 이용 규제와 건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의 여러 법령이 합쳐진 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공시법, 공시제도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공시제도인데, 대표적으로 등기부나 지적도, 이런 대장, 공적 장부라고 하는 공부, 이런 제도를 공시제도라 그래요. 공시법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방법이나 이런 법령을 배우는 거고, 세법은 세금과 관련된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것이 세법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험은 1차, 2차 따로 합격이 구분되어서 1차, 2차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고, 꽈락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40점을 넘어야 되고, 평균 1차 따로 구분해서 60점 넘으면 합격, 2차 따로 60점 넘으면 합격,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동차로 공부한다라면 1차, 2차 1년에 한 번에 모두 공부해서 합격하겠다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동차 수험생이라고 하는데, 1차, 2차 같이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1차가 합격하고 2차가 합격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한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한해서 2차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합격이 되는데, 반대로 1차가 불합격이 됐고 2차가 합격했다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는 1차 합격생에게 주어진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1차는 합격을 해놔야
그래도 최종 합격하는데 유리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차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1차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초반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초반이죠. 10월 말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초반에는 가능한 1차 위주로 공부해서 1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 이후에 2차 과목을 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2차 과정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죠. 2차 과정은 좀 암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암기만으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암기 내용이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일찍 암기하면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암기해서 집중해서 시험에 가까운 시간에 암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1차 과정은 이해가 필요해요. 특히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해가 중심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단원들이 이해가 필요한 거고 민법도 정확히 원리를 법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법리를 이해해서 접근하면 한번 공부해 놓은 것은 쉽게 까먹지 않으니까 1차를 초반에 공부하는 게 여러 면에 보더라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를 먼저 공부해 놓고 그래서 집에서 복습하는 시간에 남는 시간이 있다라면 가능한 동차로 준비하시더라고 하더라도 1차 위주로 좀 3, 4월까지는 1차를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2차 합격을 따로 구분할 때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을 1차 과목이니까 1차만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면 좀 설명을 해보면 만약 학개론이 40점이 맞았다. 그러면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니까 민법을 80점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 딱 60점이니까 딱점 60점이라 그러죠. 그러면 합격이 될 텐데 만약에 부동산 학개론을 37.5를 맞고 우리 문제는 한 문제에 2.5점씩 배점이 돼 있어요. 40문제가 총 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니까 하나를 더 틀려서 37.5를 맞았다. 얘가 95점을 맞았다. 평균 60점을 넘어가지만 얘가 꽈락이다 보니까 얘는 평균을 불문하고 무조건 불합격이 돼요. 그래서 40점은 넘겨야 되는데 근데 이 꽈락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역대적으로 시험에서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은 학개론과 민법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물론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꽈락 때문에 불합격이 당한 사람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공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법에서 꽈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최소 꽈락을 면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고득점을 요하면 안 돼요. 2차 과정은 2차 선생님들께서 잘 얘기하겠지만 잠깐 잘 공부했던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중개사법이 좀 법령이 얇고 내용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맞아서 얘를 80점 이상을 무조건 맞을 수 있게 1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2차 공부는 우선 순서가 중개사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법은 꽈락을 면할 수 있게 목표를 한 60점 정도로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공법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점수를 찾으면 만약에 꽈락을 면할 정도의 딱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얘가 60점이 되니까 공시세법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60점을 맞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시법에서 지적법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어렵지 않고 세법도 기본적으로 12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60점 맞추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딱 평균 60점이 돼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법에 고득점을 맞으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공법 10점을 올리는 공부량은 중개사법 20점 이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개사법을 더 신경을 써서 고득점을 맞추는데 노력을 하고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법을 공부하시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러면 1차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가 꽈락을 면하는 최소 점수 40점을 맞았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80점을 맞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1차 과정은 반대가 되더라도 민법이 만약에 꽈락 점수에 40점을 딱 면할 정도의 40점을 맞았다면 학개론도 8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두 과목뿐이 없다 보니까 꽈락을 면하기 위한 최소 점수를 하나를 맞았다면 다른 한 과목의 최대 점수는 80점이겠네요. 80점이에요. 85점, 90점,
95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맞으면 뿌듯하고 보람도 되겠지만 합격과는 관련이 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80점보다 넘어서는 초과되는 20점의 점수는 합격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건 학개론이나 민법을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로 1차 과목은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80점 이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이제 마케팅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민법 85점 맞으면 300% 환수 제도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도전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합격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80점이 최고 점수예요. 그러면 8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20점인데 8문제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버리거나 틀려도 합격과는 관련 없이 최고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많이 어렵다거나 응용된 부분들까지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위권 정도의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 정도만 풀어내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차차 공부해도 괜찮아요. 물론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90% 정도는 다 수업 중에 다뤄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기초 이론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가 이런 걸 선별하지 않고 모두 다 풀어주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또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먼저 체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거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어찌됐거나 1차 과목은 최대 점수가 80점이니까 80점보다 높은 점수는 합격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40문제 중에 8문제는 그냥 가볍게 틀려도 패스해도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 자, 기본 이론 과정에서 공부 방법 잠깐 얘기할게요. 이제 강의 계획표가 이제 올려져 있을 텐데 참고하시면 될 거고, 물론 이제 각 주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단원을 명시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일부 첨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기본 이론 과정에서 공부 방법 잠깐 보면 지금 이제 학원에 나오지 못하니까 1번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학원을 나오셔서 수강하신다라면 수강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체크해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된 부분에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그 부분만을 다시 복습해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내게 되지가 않아요.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학원에서 본 수업을 한번 들었다라면 어렵거나 이해 안 된 부분만 체크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수업 중에 제시되는 개념 코드가 있어요. 암기 코드죠. 제가 이제 암기 코드를 제시할 건데 이제 3, 4월까지 수업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모든 암기 코드를 제가 다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암기 코드 표도 제가 나눠 드리면서 업로드 시켜 드리면서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보면서 심심할 때마다 암기 코드 쭉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 단원에서 이런 게 중요했었지, 이런 게 공부했었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차례차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 좀 활용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수업 중에 개념 코드나 나오면 가능한 나중에 외우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되뇌이면서 바로 그 시간에 외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초용어의 설명. 학개론은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어의 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학개론은 하나의 표현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용어나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력이나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머릿속에 가능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자, 학습 목표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표는, 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 계획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몰아쳐서 나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한 번에 하겠다,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내가 집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겠죠. 이것들을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과정이 공부예요. 복습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강의를 3시간 반이나 4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다라면 집에서 2시간 정도는, 최대 2시간 정도까지는 꼭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을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수업 들었던 그 당일날 2시간씩 공부하는 걸 습관화 들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2시간 정도 복습을 해야 돼요. 강의만 듣는 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는 게 공부하는 시간이고, 강의는 내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과정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복습할 때 목표가 되는 건 언제나 이거예요. 제가 중요시하는 거. 우리가 합격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잘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알아들었다, 이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지만 막상 문제를 보면 못 푸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내 논리로 한번 해석해보는 과정이 없어서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는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가지고 이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물론 뭐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5월달 넘어가서 기출문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요령이나 기술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일 학습 문제를 목표로 해서 매주 4시간 수업 끝나면 일일 이제 학습 문제가 있겠죠. 이 10문제를 모두 100% 내 걸로 만드는 걸로 목표를 삼으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에 기초 이론 과정 공부했는데, 자,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월 달부터 공부하기보다는 1월 달부터 하시는 분도 11월, 12월 달에 기초이론 과정을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듣고 오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야 1, 2월 달에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것만 11월, 12월 달에 제가 기초이론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으니까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일요일 날 같은 날 학개론과 민법 1차 과정이면 충분해요. 2차 과정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1차 과정에 해당되는 민법과 학개론은 따로 11월, 12월 강의를 듣고 1월 달 강의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좀 노력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없는 날을, 수업이 없는 날 좀 빈 시간을 이용해서 11월, 12월 강의를 수강하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학개론에서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11월, 12월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1월 달에 따라오셔야 아무 어려움이 없이 충분히 수업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좀 듣고 오시길 바라고, 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는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가능하네요. 꼭 반드시는 아니고 가능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가능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 교시 수업을 하면 보통 이제 50분이나 55분 정도 이렇게 수업 시간이 되는데, 딱 시작을 하면 가능한 50분 정도까지,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 다른 일은 좀 밀어두는 게 좋아요. 중간에 공부하다가 전화 왔네,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전화 받고 뭐 세탁기 돌리고 뭐 밥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끝나지가 않고 공부했던 내용이 끊기다 보니까 계속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할 때는 가능한 딱 시작했으면 1교시가 1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 본 수업처럼 똑같이 진행되고, 일시정지 버튼 누르지 않고 다 듣고서 1교시 끝나고 뭔가 일을 하고, 또 2교시 수업 딱 시작했으면 다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좀 이렇게 밀어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다 보면 한 달 수업을 듣는데 거의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뭐 느낌이 오실 거예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좀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공부하셔야 효율적일 거라는 거. 자, 좋은 학습 태도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이해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해하는 게 뭐냐?
알아듣겠다. 알아듣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제가 막 뭐 영어, 러시아어로 막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듣고 제가 수업할 때는 가능한 쉬운 표현으로 가능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알아듣는 건 이해한 게 아니라 알아듣고서 내가 왜 그럴까라고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이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야 이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공부 잘하는 분들은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랬지? 이건 왜 그러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한 거니까 가능한 이제 공부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자, 이해하는 것은 사실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이해를 했다는 건 결국 암기하려고 오래 기억하려고 그래요. 공부라는 건 머릿속에 담아둔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니까 이해하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잘 암기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고, 암기했다는 건 뭘 위해서냐면 이해하고 암기했다라면 결국 문제를 잘 풀어내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아서 합격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첫 단계예요. 설명을 잘 듣고 왜 그렇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해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해가 필요 없이 암기만으로 제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유형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암기 코드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암기해놓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점수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목표겠죠. 자,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몇 번 던졌는데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기본서 찾으면서 막 꼼꼼히 막 내가 막 해석하려고 1시간, 2시간 끙끙 앓으면 안 돼요. 가능한 나중에 이제 학원 오시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면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이것도 모르세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 면박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란이 있죠. 질문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한 이틀이나 3일 이내에는 반드시 답변을 올려드릴 테니까 좀 질문란을 활용하셔서 질문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학기로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버예요. 네버.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9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도 이제 31회도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모든 9문제가 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기존에 나왔던 계산 문제 유형 그대로 숫자만 바뀐 문제가 4문제, 5문제까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어려운 문제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처음 보는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풀지 않고 버릴 거고 패스할 건데, 4문제까지의 기본 계산 문제 유형, 전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꾼 거 풀어내는데 1분 30초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누구나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계산기 누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계산 문제 유형도 잘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내면 이 문제 그런 문제였지 보자마자 계산기 눌러가지고 답을 찾을 거예요. 답을 딱 찾아내면 좀 짜릿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의 좀 매력인데, 다른 뭐 보기 읽을 필요도 없이 답 나오면 보기에 있는 답이 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맞았네라고 100%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력이죠. 계산 문제. 4문제까지는 무조건 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거니까 절대로 계산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좀 산수적인 능력이 좀 없더라도 열심히 좀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에 누구나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4문제 이상의 4, 5문제 1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쉽게 나오면 계산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렵게 나온다면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4문제 10점 이상에는 학개론에서 10점은 계산 문제로 보충을 해야 안정적으로 65점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계산 문제 연습하는 거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잠깐 공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좀 연기가 돼서 1월 10일 날 계산 문제, 기초 계산 문제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학원에 참여하지 못해서 좀 다시 한번 연기가 됐어요. 1월 24일 날 일요일 날 10시부터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을 한 5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도 무료로니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계산 문제 어려워하거나 처음에 접근하기 힘들어하시는 분은 추천해 주셔서 들을 수 있게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 24일 날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2.5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니까 1월 24일 날 그때 기초계산문제 특강이 있다라는 거 잠깐 좀 스케줄이 있다라면 좀 비워놓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부동산학 총론 1단원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1단원 총론을 배우지 않고 경제론부터 공부를 했어요. 가능한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또 중심으로 제가 다 소개를 시켜주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거나 또는 많이 출제되지 않거나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응용된 부분은 그 다음 순서를 좀 밀어서 기본적인 거 다 정리된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으로 제가 수업 준비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PPT를 출력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본서를 보기 어려워하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PPT를 잘 출력해서 바탕화면 하얗게 글씨 검정색으로 나올 수 있게 교환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출력하셔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페이지에 4개 이렇게 제가 PPT 화면을 담아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놨을 테니까 제 교수 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 가면 올려져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의 강의실에서 수업 강좌 옆에 아이콘에 아마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있을 테니까 그 클릭하셔서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1, 2월에 배우는 내용을 모두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꺼번에 출력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서로 공부를 하는 건 맞지만 기본서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기본서는 참고서용으로 더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배우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배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밀어놨으니까, 원래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원계 이제 출판사의 커리큘럼이 기본서를 먼저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게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공부는 가장 중요한 거를 바탕으로 요약된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적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기본서로 전체를 공부하는 게 좀 좋긴 한데,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강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크게 무리 없도록,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PPT 교환을 올려드렸으니까 출력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자, 단원별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학계로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차를 공부하고서 이 목차의 체계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공부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목차 중요하고, 11월, 12월 달에 이 목차에 대한 단원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11월, 12월 달 강의를 기초이론 과정을 참고해서 이 목차에 대한 내용의 흐름은 좀 정리를 하길 바라고,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오늘 총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한 30분 정도 있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 항상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일찍 끝나고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가능한 저도 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단원의 경제론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자, 경제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사고 파는 거예요. 민법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뭐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한다. 경제란 단어와 가장 밀접한 단어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제활동의 정도가 뭐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뭐가 좋다고 하냐면 경기가 좋다 그래요. 경제활동의 정도를 우리가 경기라고 그래요. 경기가 좋으면 호황이고 나쁘면 불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데 물론 유형적 공간과 무형적 공간을 모두 포함된 얘기예요. 형태가 없는 공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본시장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무형적 공간도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것을 자본시장이라고 하고,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한 지역에 부동산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부동산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를, 공간을 시장이라 한다는 거.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 어떤 특별한 개념의 용어가 나왔을 때 시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라고, 물론 유형적, 무형적 모두 포함된 개념이에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시장,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정도 이걸 경기, 수요 공급을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을 배우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원리를 배우고, 이때 경기는 변하냐 일정하냐? 변하죠. 당연히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경기 변동에 대해서 배우고,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인 시장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배우는데, 당연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전한 요인이 많아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으로 우리가 독과점 시점을 뽑아요. 독과점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주택이 총 105개가 있는데 가구 수가 총 100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구에 필요한 집은 하나니까 한 가구당 하나씩 살면 모두 다 충분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주택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이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못 구하게 되거나 필요한 사람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독과점 때문이죠. 이런 독과점이 일어나는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요인이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개입하는 방법, 규제하는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 정책을 배우게 되는 거고, 이만큼이 이제 부동산학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기초 분야 개념이고,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자,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입장으로서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즉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거예요. 손해볼 걸 생각할 때는 투자하지 않죠. 부동산을 사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데 수익을 벌 거라고 기대하고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을 벌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분석도 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투자 분석을 올바르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의사결정 분야인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분야는 투자결정이에요. 그래서 투자결정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죠. 돈이 모자라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손쉽게 우리가 떠오르는 건 대출이 있죠. 대출 받아서 투자할 거예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금융이라 그래요. 이 금융은 자금을 융통한다를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필요한 부동산 투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금융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출이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얘도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돈 빌리면 뭘 줘야 된다? 빌린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율과
내가 빌려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따져봐서 빌려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역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돈을 빌릴지 말지.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될지 말지 이것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개발을 했는데 이걸 건축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들어간 비용보다도 적게 벌었다. 그럼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개발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할 때도 개발 분석을 할 건데 개발하는 게 타당하냐를 따져보는 분석들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세 개가 의사결정,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부동산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잘 잡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잘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감정평가가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죠. 올바로 투자하고 돈을 빌릴지 말지 개발을 잘하려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을 기본적으로 소개시켜주는 단원이 8단원. 얘는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로는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래서 총 크게 묶으면 기초 분야가 있고 1단원부터 4단원까지, 5단원부터 7단원까지 의사결정 분야가 있고, 마지막 8단원은 물론 이제 개발관리론에서 관리론까지 포함돼서 감정평가와 함께 의사결정 지원 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나누면 기초 분야에는 부동산학이 뭔지, 부동산과 부동산학이 뭔지, 경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기초 분야 개념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투자를 잘 할지 말지, 돈을 빌릴지 말지, 개발을 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이 있는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론, 총 8단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 단원 목차는 외우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순서는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께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그건 이제 별애로 해놓고, 학교로는 무조건 단어를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쭉 암기 한번 하는 거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학 총론. 자, 1단원에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오늘 배울 게 이제 여기까지 배울 건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릴 건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수 있어요. 자, 부동산학. 자, 부동산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을 배우는 학문, 부동산학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개론. 부동산학의 개론. 개론이라는 건 깊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넓은 영역의 기본적인 원리와 줄거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학문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과목인데, 부동산학이 뭔지 이걸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이것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고, 한번 잠깐 볼까요? 부동산 활동은 뭘까요? 인간이 이따가 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행위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활동은 당연히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요 공급이 있죠. 수요 공급, 경제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리고 또 중개 활동도 있죠. 이것도 부동산 활동이고,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 감정평가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 우리 학개론에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부동산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활동을 할 텐데 이걸 잘하면 좋은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잘못하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부동산 현상.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 이 부동산 현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잘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 여기에 중개활동,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니까, 또는 경제활동, 수요 공급, 또는 뭐 투자활동, 또는 정보를 알아내는 정보활동, 그 다음에 뭐 개발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돈 빌리는 금융활동,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학개론에서 배우는 과정들이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 자, 부동산의 개념. 뭐를 부동산이라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보통 1번으로 출제가 돼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별표 하나.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정착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정착물의 의미가 뭔지 해석해 볼 거고. 자, 시험 문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5번과 7번이에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별표 2개, 별표 2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토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한 18가지로 토지를 분류해 볼 거예요. 자, 이것들에 대한 개념과 원리가 뭔지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외우는 것들은 차차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쭉 공부해 보시면 쉽게 외울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거고 토지를 한번 분류해 볼 거고. 자, 토지에는 자연적, 기문적 특성이 있어요. 즉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면 이렇게 4가지 대표적으로 자연적 성질인데 자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한자로 나와 있으니까 좀 해석할 수 있어야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 부증성, 증가시키지 못하는 성질. 영속성,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한다. 영속적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속적이다. 개별성, 같은 게 없고 다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를 개별적이라 그래요. 이 4개의 특성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역시 5번과 7번은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3번은 쉽게 나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데 출제자가 난이도를 조절할 때 1번을 매우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답을 완전 숨겨가지고 처음 보는 내용들을 막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 속이면 1번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꼭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번을 좀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낼 때는 어렵게 낼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를 좀 난이도를 높게 낼 때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낼 거예요. 1번을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답이 안 나오네 고민하다가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면 그 다음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1번을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1번이 좀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돼요. 얘는 좀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내려고 다 틀리게 내려고 냈구나라고 그냥 출제자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넘어가서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자연적 특성 문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시간이 벌써 좀 많이 갔어요. 잠깐 우리가 3번까지만 좀 배우고 쉬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부동산학이라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위하는 활동이 있죠. 중개, 수요, 공급, 그다음에 투자, 감정평가, 개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자, 능률화는 건 뭐냐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능률화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잘하자. 효율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좀 확인해 볼 건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수요 공급이나 중개 활동 또는 투자 또는 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런 걸 잘하자 하는데 이 잘하자는 거에 원리니까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과 함께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 및 동시에 응용 기술이니까 얘는 응용한다. 실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다 개척해 나가겠다. 이걸 발전시키겠다라는 학문을 이걸 부동산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자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기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정의가 이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자 부동산학은 종합적인 성격이 있다. 응용했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종합했다는 건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쳤다. 물론 등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합칠 수 있어요. 법률과 경제와 기술 등을 합쳤다.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어요. 처음에 인류가 사회를 구성해서 만들어지는 학문은 법률,
사람들끼리 살면서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상업활동이나 물물교환 같은 게 필요하면 화폐가 또 필요하고, 경제라는 게 필요하니까 경제학도 필요하고, 건물을 지어서 집도 지어야 되니까 건축학 같은 기술학도 필요했을 거예요. 이런 학문들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부동산학은 최근에서야 정립이 돼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하나가 생겨났는데, 법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부분만, 경제학 부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학 부분만, 그다음에 건축학에서 이 부동산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떼어내서 이것들 일부분들만을 모두 합쳐내서 하나의 학문으로 이게 부동산학이야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했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법률과 관련된 부동산, 경제와 관련된 부동산, 기술학, 건축학과 관련된 부동산학을, 부동산 부분만을 떼어내서 합친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도 응용을 하죠. 응용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것들을 다 사회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구성원의 이 과정을.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객관적인 학문이에요.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어요. 단 우리가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좀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물론 최근에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15년 전쯤에는 우리 기출문제로 몇 번 등장을 했으니까. 자, 부동산학은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에요.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고, 우주의 원리나 지구의 원리를 연구하는 걸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우주나 지구의 원리, 천문학 같은 거, 이런 물리학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자연과학도 아니에요. 이론만 연구하는 것을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가장 어떤 현상의 원리적인 이론을 연구하는 과정의 학문을 우리가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수학 같은 물리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수상적 학문이나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도 아니다. 물론 주관적 학문도 아니죠. 객관적 학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거니까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단어 뜻을 해석하는 게 만만치는 않으니까 좀 암기하는 것도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철학, 심리학 같은 것도 아니고, 우주의 원리나 지구의 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수학 같은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자,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부동산을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인간이 있고 여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학에서 다루고 하는 건 부동산 활동을 이라고 나왔죠. 자, 인간과 부동산에 있을 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죠. 이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 부동산을 제가 부동그라미 쓸게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하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얘가 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 아니에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 인간에게 드러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단어는 어렵지 않죠.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인간이 부동산에 행위하는 활동, 나타나는 모습, 모습을 현상이라 그러죠.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 있는데, 자, 아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능률성,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즉 위험을 줄이면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경제성, 이 경제성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성. 예를 들면 이 물건을 내가 시장에 팔았을 때 야, 경제성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물건을 시장에 팔았을 때 수익이 충분히 나오겠어? 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익성이고 경제활동이라는 말 나오면 수요 공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등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 효율성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잘하자. 쉽게 말하면 잘하자예요. 잘하자. 즉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자라는 것이 능률성, 효율성인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소유활동, 거래활동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을 소유했다라면 토지는 만들 수가 있다 없다? 만들 수가 없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쓸 수 있는 토지가 아니죠. 딱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토지 양은 정해져 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 제한된 토지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를,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잘하자라는 얘기는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하자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거래할 때는 당연히 질서 있게 해야죠. 거래 활동 사기치지 말고 이 거래 문화를 흐트러뜨리거나 문란하게 하면 안 되고 거래 질서 있게 하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건 당연히 뭐 찍어도 맞을 건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 효율성의 원칙인데 거래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틀린 거죠. 거래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은 뭐 할 때, 무슨 활동할 때? 소유 활동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쉽게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석해야 될 것이 공적 부분에서 우리가 사적 부분에서 또는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자,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가 돼요. 효율성만 생각하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또는 사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공적 부분이라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소득층, 즉 돈이 너무 없어서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정책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정책들도 펼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잘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잘 살자라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하기도 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공적 부분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을 하기에 얘기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나 이거에다가 형평성도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하는 게 정부가 공적 부문에서 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를 더 중요시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을 잡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부의 사회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행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겠다, 이걸 목표로 삼아요. 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 나머지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은 여러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의사결정식, 중점식, 분산식, 행태, 과학적, 법률적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학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 가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종합식, 의사결정식인데 이미 내용은 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만 하면 종합식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학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과 관련된 이것 등이에요. 여러 다양한 학문들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 떼어내서 합쳐서 하나의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가겠다, 이렇게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것을 종합식 접근이라 하고, 자, 그러면 종합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법률과 경제, 기술 등을 종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하고, 자, 의사결정식 접근은 뭐냐면 의사결정은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 그래요. 그러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부동산학에서 의사결정 분야가 뭐가 있었냐면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이 있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결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의사결정이라면 투자결정을 얘기하는데 투자결정은 왜 한다? 뭘 목표로 해서? 뭘 목표로 한다? 수익을 목표로 하여. 수익을 목표로 하여. 이윤이라고 얘기하죠. 이윤을 목표로 하여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의사결정적 또는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그래요. 자,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제인을 얘기해요. 합리적 경제인은 당연히 맞고 가정되어 있고 이윤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건 무슨 접근 방법?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 우리가 지금 이제 학기론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라 그랬어요. 정보 활동이라는 임장 활동, 중개 활동, 수요 공급,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 활동, 개발 활동, 감정 평가 이런 것들 다 부동산 활동인데 이 활동의 주체를 봤을 때 자, 1섹터, 2섹터, 3섹터가 있는데 일자는 정부를 줘요. 정부 입장을 공적 주체라고 하고 얘를 1섹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1섹터 정부라고 하면 정부와 똑같이 취급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공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정부 지자체 공사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공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LH가 있고 HF가 있는데 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 두 개 공사가 좀 중요해요.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거고 LH와 HF가 있는데 이 공사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정부와 똑같은 입장의 기관이지 그러면서 공적 주체 1섹터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민간 주체 사적 주체라 그래요. 사적 주체를 2섹터라 그래요. 개인, 조합, 기업, 법률 뭐 등등등 토지 소유자 등등등이죠.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다 2섹터예요. 자, 그럼 3섹터는 뭐냐? 3섹터는 얘가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해요. 3섹터.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뭔가를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걸 3섹터라고 얘기해요. 자, 만약에 개발을 할 때 3섹터 개발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민자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 민간 자본을 유치한 고속도로인 거예요. 자, 고속도로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야 기분 나쁘니까 오늘 이거 못 다니게 통행 금지시킬 거야. 누구는 다니 되는데 누구는 안 돼. 이런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사회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민간 자본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인허가 행정 절차는 정부가 다 담당했어요. 자, 그럼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거야. 그럼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근데 민간이 돈을 들였으니까 정부에서는 야 이거 통행료 징수해서 20년 동안 나온 통행료 네가 다 가져가. 그럼 충분한 수익이 될 거야.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보상도 해줄게. 지원도 해줄게.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개발할 때. 이런 걸 3섹터 개발이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 개발론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우리가 민관이라고 돼요. 이 관은 관공서 얘기할 때 공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 개발 방식 이러면 3섹터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물론 복합 주체죠. 합쳐졌으니까. 자, 그래서 1섹터면 정부, 2섹터는 정부 지자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2섹터 민간을 얘기하고 3섹터라는 얘기 나오면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암기될 수 있을 테니까 일자는 정부를 주는 거예요. 정부 뺀 나머지를 민간. 근데 정부 입장은 정부 지자체 공사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2교시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부터 배우도록 할게요.